남편이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그의 낡은 조끼 주머니에서 구겨진 약국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약 이름은 프로파놀롤, 처방받은 사람은 제 며느리 정수미였습니다. 남편은 왜 며느리 이름으로 처방받은 정신안정제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을까요? 영수증 날짜를 보니 남편이 죽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며느리 이름으로 처방받은 정신안정제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을까요? 저는 박인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남편 박철수와 52해를 함께 살아왔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고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들 박민석이 하나 있고 5년 전 며느리 정수미를 맞이했습니다. 손주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등산복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요즘 건강을 챙긴다며 주말마다 뒷산에 오르곤 했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주고 도시락까지 싸줬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 저녁은 먼저 먹고 있어. 그게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등산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거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무리한 등산으로 심장에 부담이 갔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평소 건강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75이니 젊지는 않았지만 혈압도 정상이었고 당뇨도 없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사흘장으로 치렀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모든 걸 주도했고 며느리 수미는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진 밤, 저는 혼자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이 액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평온해 보여서 오히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가야 했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2해를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안에 걸린 남편의 옷들, 서랍 속 낡은 시계와 안경, 책상 위에 놓인 독서용 돋보기, 모든 게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입던 베이지색 조끼를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가 좀 불룩한 느낌이 들어
손을 넣어봤습니다. 구겨진 종이 몇 장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오래된 수첩 한 권과 그 안에 끼워진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첩은 남편이 철물점 장부로 쓰던 것 같았습니다. 낡은 표지에 연필로 휘갈긴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첩 사이에 끼워진 영수증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밝은 파란색 종이에 인쇄된 약국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약 이름은 프로파놀롤. 저는 이 약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남편이 먹던 약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처방받은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정수미, 제 며느리였습니다. 왜 남편이 며느리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 영수증을 갖고 있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아파서 남편이 대신 약을 받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최근에 아픈 적이 없었고 병원에 간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약국 이름은 우리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차로 30분은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먼 약국까지 갔을까요? 우리 집 근처에도 약국이 여러 곳 있는데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영수증이 그냥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영수증을 가방에 넣고 그 약국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약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에 있는 조용한 약국이었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의 남자 약사가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기요, 이 약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약사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제 남편 유품에서 나왔는데요. 약사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듯 보였습니다. 이 약은 프로파놀롤이라고 베타차 단제입니다. 보통 고혈압이나 부정맥 치료에 쓰이는데요. 그럼 심장약인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약은 다른 용도로도 쓰입니다.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과 질환에도 처방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약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때로는 뭔가요? 때로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특정 약물과 섞으면 부작용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사 처방 없이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약입니다. 약사의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목적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누군가 남편에게 이 약을 몰래 먹인 건 아닐까요? 이 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제 며느리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네요. 손님이 많아서요. 근데 왜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심장마비로요. 그런데 이 영수증이 남편 주머니에서 나와서요. 약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혹시 부검은 하셨나요? 아니요. 의사가 자연사라고 해서 그랬군요. 약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국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약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른 목적, 부작용, 특정 약물과 섞으면 위험하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랍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 영수증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낡은 지갑이 나왔습니다. 평소 쓰던 지갑이 아니라 예전에 쓰던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몇 장의 영수증과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주차권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남편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등산을 간다고 나가기 전날이었습니다. 호텔 이름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먼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곳에 갔을까요? 더군다나 주차를 했다는 건 차를 몰고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의 행적을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으니 친구들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러 호텔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장례식 때 민석이가 정리해둔 남편의 소지품 중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보니 화면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남편은 기계치였습니다. 휴대폰 사용도 서툴렀습니다. 그런 남편이 통화 기록을 지울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지운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후 누군가 남편의 휴대폰을 가져가 기록을 지운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앤 겁니다. 남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걸 정리해 봤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 남편이 죽기 하루 전 들른 호텔, 깨끗이 지워진 휴대폰 기록.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남편이 정말 자연사한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전화번호부를 뒤져 사설 조사 업체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일을 할 나이도 아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해야 했습니다. 조사업체 사무실은 번화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민간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약국 영수증, 호텔 주차권, 지워진 휴대폰 기록까지. 조사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의심하시는 대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제 며느리요. 정수미라는 사람이요. 조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호텔 측에 CCTV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의 동선도 파악해 보죠. 며칠 시간을 주시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조사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써야 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조사원은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의뢰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원은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 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미의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죠? 조사 결과 이 남자는 김태준이라는 사람입니다. 46살이고 중견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분과는 약 1년 전부터 만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십시오. 조사원이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호텔 입구 근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며느리분을 미행한 것 같습니다. 호텔 주차 기록과 CCTV 시간을 대조해 보니 남편분이 그날 이곳에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불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호텔까지 따라간 겁니다. 혼자서 모든 걸 확인하려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사원은 다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호텔 측의 협조를 구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남편분께서 며느리분과 그 남자를 따라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며느리분과 마주쳤습니다. 그 다음은요.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정확한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격하게 다투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뭐죠? 그리고 남편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는 순간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뭘 했나요? 그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119를 부르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며느리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사원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흐릿하지만 복도 CCTV에 찍힌 장면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편 옆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당황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달랐습니다. 며느리분은 약 3분 정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남편분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마 휴대폰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을 그냥 두고요? 네. CCTV에는 며느리분이 그 남자와 통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며느리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남편분을 그대로 둔 채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앞에서 쓰러졌는데 구급차도 부르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니.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럼 남편은 누가 발견한 거죠? 호텔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떠나고 약 15분 후였습니다. 그때 119에 신고가 들어갔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5분. 그 시간이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며느리가 바로 신고했더라면 남편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있습니다. 조사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분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아니지만 제 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 며느리분은 그 남자 김태준과 장시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며느리분이 약국에서 프로파놀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 약이요? 네. 문제는 며느리분이 그 약을 처방받을 의학적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며느리분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같은 병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약을 처방받은 걸까요? 저는 약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목적으로도 쓰인다고, 특정 약물과 섞으면 위험하다고, 혹시 그 약이 남편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조사원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남편분께서 평소 드시던 약이 있으셨나요? 혈압약을 조금 드셨어요. 고혈압이 약간 있으셔서요. 혈압약과 베타 차단제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위험할 수 있죠. 만약 누군가 남편분께 그 약을 몰래 먹였다면 조사원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그 약을 먹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의로, 계획적으로. 아들은요? 제 아들 민석이는 이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조사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의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아드님과 며느리분은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돌아가신 당일 아드님은 회사에 조퇴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힘이 쭉 빠졌습니다. 며느리만이 아니라 아들까지, 제 아들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산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부동산이 꽤 있으신가요? 네. 이 집하고 철물점 건물, 그리고 시골에 땅이 좀 있어요. 다 합치면 10억 정도 될 거예요. 아드님은 외동이시죠? 네. 그렇다면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이 아드님에게 상속됩니다. 며느리분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보다 돌아가시는 게 유리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고작 돈 때문에 시아버지를 죽였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들과 공모해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는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조사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부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 체내에 그 약 성분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벌써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화장하셨나요? 아니요. 선산에 모셨어요.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법원에 부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의뢰인께서 남편분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시면 부검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파내야 한다는 게 괴로웠지만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검 신청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공모, 남편의 억울한 죽음,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아들 민석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미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다녀왔다.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며느리 수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죽이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아니야. 괜찮아.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검 허가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편의 시신을 보냈습니다. 부검에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민석이와 수미를 마주쳐야 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가느다란 손이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남편을 죽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수미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잖아요. 민석이도 있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맙구나.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수미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곳으로 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고인의 혈액에서 프로파놀롤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고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누군가 남편에게 그 약을 먹인 겁니다. 그 약이 사망 원인과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사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인은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죠. 혈압약과 베타 차단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고인이 쓰러지기 직전 격한 감정 변화가 있었다면 그게 방아쇠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누군가 고의로 그 약을 먹인 거라면 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명백한 살인입니다. 저는 부검 결과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나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부검 결과서, 약국 영수증, 호텔 CCTV 사진, 통화 기록까지.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분과 아드님을 참고인 조사하겠습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용의자 아닌가요? 일단은 참고인으로 조사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나오면 용의자로 전환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민석이와 수미가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민석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미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석이가 거실에 들어서며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더 잘 알잖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죽던 날 너도 알고 있었잖니. 민석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미가 그랬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뭘 알아서 한다고. 아버지 일을요. 아버지가 수미 뒤를 캐고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먼저 손을 써야 한다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죽인 거냐? 돈 때문에.
저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우리 일을 모르셨으면 했어요. 근데 수미가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수미가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약을 먹인 것, 호텔에서 쓰러진 남편을 방치한 것, 모두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민석이도 공모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존속치사 및 사기 공모죄였습니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52회를 함께한 남편도 낳아서 키운 아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뿐이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들, 아들을 키우던 시절, 그리고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까지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여자를, 그들이 남편을 죽인 죄로 재판받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아침 일찍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빛 바닥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민석이와 수미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숙인 채 제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존속치사죄, 사기 공모죄, 증거인멸죄. 죄목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피고인 정수미는 피해자 박철수에게 의도적으로 베타차 단제를 투여했습니다. 피해자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텔 복도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수미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정수미가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습니다. 이는 공모에 해당합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변호인 피고인을 제지하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가 민석이를 앉혔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약국 약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정수미가 프로파놀로를 처방받으러 왔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그런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물었더니
남편이 불안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요. 피고인 박민석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불안장애가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에도 아무런 정신과 질환이 없었습니다. 수미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호텔 경비원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복도 CCTV를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피고인 정수미는 약 3분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피해자를 그냥 두고 떠났다는 말인가요? 네. 구급차를 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수견.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약국 영수증, 호텔 주차권, CCTV 사진, 부검 결과서, 모든 증거가 하나씩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박민석은 제 아들이고 정수미는 제 며느리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는요? 제 남편입니다. 52회를 함께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유품을 정리하다가 약국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었는데 남편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며느리가 남편을 죽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제 아들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돈 때문에 죽였습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피고인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수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김태준이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알게 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피고인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석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버지를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미가 아버지께 약을 드린다는 걸 몰랐습니다.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방청인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민석이는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저는 수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수미가 하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피고인 박민석, 당신은 아내가 아버지에게 약을 먹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날 당신은 회사에 조퇴를 내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검사가 추궁했습니다.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최종 변론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선고는 2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피고인들은 구금 상태를 유지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수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사후에도 증거를 인멸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수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직접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했다. 이는 공모에 해당한다. 민석이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기억이, 아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이 집과 철물점 건물, 시골 땅까지 모두 합쳐 10억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심장병 어린이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으니 그 돈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 돈으로 다른 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부를 마치고 저는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작은 임대주택을 구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 남편의 따뜻한 손, 함께 걷던 길들.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그립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 작은 꽃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꽃을 샀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 집으로 돌아와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은 제가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갔습니다. 저는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를 보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곳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민석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어머니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을 평생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 과연 제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너무 아픕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25살쯤 됐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당신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나를 놓아줘도 돼요. 나는 괜찮소. 아직은 못 놓겠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요. 천천히 살아가요.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남편 없이, 아들 없이, 혼자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단서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진실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당당하게, 남편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아침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73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과 진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게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일도 살아갈 겁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믿으며